물론 뭐 조심스럽긴 해요. 뭐 향후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사실 뭐 이게 모든 게 다 가정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정을 세워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 네. 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보수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정권 교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사실상 이제 진보 정당,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교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이게 좋고 나쁘고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진보 정권일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던가요? 아니면 강화하던가요? 강화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현 정권에서도 다주택자 규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막혀가지고 완화가 안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이제 개정을 하고 아니면 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유예를 시키고 이런 거는 있었어도 직접적인 세율을 건드는 거는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번번이 다 좌절되거나 아니면 후퇴하든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 정권 아래에서는 더 악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만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자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요. 기존보다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 100%까지 하겠다라고 하다가 직전에 이제 100%가 되던 해에 확 낮췄었던 것도 있고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후퇴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낮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시장 가입비율.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100 되기 직전 60%로 갔다가 확 떨어지고, 또 이제 공제 금액도 이제 높아졌죠.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 다주택자는 6억 공제였던 거를 각각 이제 12억 공제, 9억 공제로 높아진 부분들. 이렇게 또 세율도 좀 조정이 됐죠. 이제 원래 이제 현 정권에서 추진하려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후퇴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세율들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돼 가지고 실제로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많이 내긴 하지만 또 과거에 내던 거에 비해서는 한 진짜 5분의 1 토막씩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금 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가 된다. 그것도 이게 민주당 쪽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시는 그분이 된다라고 하면 종부세 강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또 다른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못 버틴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딱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다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왜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매수야 뭐 그냥 뭐 상반기 좀 떨어진다던데 나중에 사도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기다렸다가 뭐 하반기에 사도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뭐 당장 팔고 당장 사야 되고 이런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주택자인데, 이 다주택자 분들은 전 정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이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는 비용 처리도 안 됩니다. 그 치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취득세는 설령 뭐 1, 2억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양도 차익에서 공제 받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사버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종부세 맞기 시작하면 이게 또 매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좀 버텨봤는데
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종부세만 건드는 게 아니라 양도세가 세트로 묶여버리다 보니까 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3종 세트인데 양도소득세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붙게 되면 30% 중과가 붙는데 그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그럼 30% 붙으면 75%죠. 여기서 지방세 10%가 붙어요. 그러면 7.5%를 더하게 되면 최고 82.5%만 양도소득세율이에요. 그러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팔지도 못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으니까 못 보유하게 막 종부세를 때려버리고 이거를 한번 경험해 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 풀려 있는 데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구 4군데 있거든요. 이 4군데 소유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월 2일자로 정부가 그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이제 실제로 시행령 개정되는 것도 끝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번에는 정리해야 된다 라는 심리들이 다들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께서 다주택자야. 네. 뭐 좋은 데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우리 반포도 들고 있고 실제로 저... 반포 오너일 수도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반포도 들고 있고 네네. 마포도 들고 있고 좋네. 또 네. 김포도 들고 있어요. 김포. 네. 둘 셋 다 포인포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 팔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어디 먼저 정리할까요? 당연히 이제 뭐 상급지가 아닌 김포부터 정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포 먼저 팔 거고 또 팔아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아쉽긴 하지만은 뭐 마포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네. 반포를 먼저 팔지를 않아요. 왜냐면 반포 먼저 파는 순간 세금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당연히 고가주택을 마지막으로 팔아야지 세금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지방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원래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었는데 원래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적으로 해서 쫙 다시 회복을 했었을 때 이제 지방도 조금씩 거래되고 시세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비상계엄 사태 터진 이후로 탄핵 정국으로 갑자기 막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니까 완전 지금 지방시장이 완전 초토화 분위기예요. 왜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던진다라고 하면 결국 어딜까요? 아까 수도권으로 얘기했을 때도 김포를 던지게 되는데 그건 지방을 먼저 던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에 매물들이 더 많이 쌓이고 있고 경기권역에서도 매물들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아까 아쉽지만 마포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왜 거래가 잘 안 되지? 매수자들이 없지? 매도자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서울이라 하더라도 정작 반포 같은 경우는 매물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비싸서 거래되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나한테는 내가 반포를 가지고 있으면 반포를 사수하니까 당연히 반포 매도자들이 많지가 않을 거는 그냥 예상이 되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뭐 마포나 다른 데들 쫙 정리해서 차라리 반포를 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포가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이씨 다주택자들 정리하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거랑 쭉 우리가 정리하다가 아예 차라리 마포까지 팔아버리고서 현금 다 합쳐가지고 점프를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버리니까 시장이 다 이제 파편화 돼가지고 올라가는 데들은 여전히 우리 피라미드의 꼭지 부분들은 엄청나게 막 이제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지만 밑에 쪽에는 냉기가 이제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딱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질문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정권이 결국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였잖아요. 이게 결국 다주택자들이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다니까 미리 1주택으로 포지션 변경해야겠다 판단을 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방과 서울 내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빌라냐 아파트냐 지금 빌라는 완전 초토화예요. 빌라 시장은 거래도 잘 안 되고요. 그냥 가격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집값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 비싸요라고 해도 서울 빌라 쌉니다라고 하면 또 거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또 찾는 이유가 아까 말한 똘똘한 한 채,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될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더 가속화될 것을 보인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좀 끔찍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뭐 요즘에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 선호 현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재건축으로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맞죠? 2024년도 신조어가 얼죽신인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네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들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신축이지 구축들은 정고점 회복 못한 데들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격차가 예전에는 뭐 한 3억 정도 났었었는데 지금 5억 이상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구축이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뭐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뭐 구축 아파트를 주목하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거꾸로 봅니다. 구축 아파트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힘들어도 신축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어려워져서 그래요.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도 사업성이고 지금 공사비 워낙 많이 뛰니까 분담 금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워낙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 공급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희소성이 담보되는 상품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신축이거든요. 구축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 집값이 비싸요가 아니죠. 서울의 빌라는 싸잖아요. 근데 빌라 싫어, 아파트 갈 거야. 근데 여기서도 점점 구축도 싫어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축도 결국 구축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일단 커뮤니티가 황폐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지하주차장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있고 그런 시설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쾌적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봐야 된다 봐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 이미 구축들 80년대 지어진 애들, 90년대 지어진 애들 여기서 20년 더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녹물 나오고 뭐 하고 장기수준 충당금 막 다 소진시켜 버리고 뭐 그럼 어떻게 되냐 라는 거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재건축은 점점 힘들어진대. 지금 분담금 5억 6억 뭐 이렇게 내야 된대. 이래 버리면 이 돈이면 그냥 신축 사고 말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얼죽신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아파트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면 답이 없지만은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지역과 오를 부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 서울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뻔하니까 우리 지방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광역시들은 좀 괜찮다고 봐요. 일명 거점 도시들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우리 일본을 우리가 반추해 본다 하더라도 일본이 어떻게 가냐? 이게 진짜 농어촌들이 다 초토화되고 지방 중소도시들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뭐 공장 돌릴 사람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방에서 그래도 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자산이 좀 있다든가 애들 학교 교육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 내에서도 유학 가잖아요. 뭐 대구로 간다든가 대구 수성구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거점이 되는 곳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산 제가 뭐 노인과 바다 얘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경남권역 중에서는 부산은 제일 괜찮은 동네죠. 그러니까 부산으로들 갈 거고, 뭐 대구로 갈 거고, 대전으로 갈 거고, 광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들은 당연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왜냐면 다른 지방들이 다 무너져도 걔네들은 마지막까지 생존의 곳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 뭐 울산도 뭐 여기는 뭐 광역시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이라든가, 물론 예전만은 못해지긴 했어도 우리가 의외로 요즘 사람들이 인구가 순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충남 충북 보다 보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들은 수도권 규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막 각종 규제들이 많으니까 경기도들은 공장 세우기도 어려워지고 아, 그런데 사실상 서울 수도권이지만 경기도는 아닌 곳들 결국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천안, 아산 뭐 이런 데들 보면 공장들 많이 생기고 있고 여기가 젊은이들 되게 많고 유일하게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 중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 일자리가 많으니까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해당 지역 자체가 뭔가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수도권의 광역화에 따른 영향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일자리가 있고 뭐하고 하는 곳들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하는 데들은 좀 미리 좀 탈출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최근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평형이었던 30평형 아파트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59 타입까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네. 일단은 84 타입을 가고 싶은데 안 되면 59를 가는 거지. 아, 그리고 59는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혹시 지금 몇 평형 거주하세요? 전 84. 84. 네. 혹시 자녀가 몇 분? 2명. 두 명. 네. 그런데 33평형도 애 둘이서 할 때 뭐 널널한가요? 아, 근데 뭐 처음엔 널널했는데 항상 욕심이 생기죠, 사실. 더 넓은 평수 가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59 타입으로 간다면 더 적어져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59는 우리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조건인 거지 그게 필요 충분 요건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평형 기준을 84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거는 있죠. 구축은 소형이 좀 잘 나가긴 합니다. 근데 신축은 무조건 중대형이 잘 나가요. 왜냐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희소성 기준 찾아보게 되면 과거에는 59 타입이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짓는 것도 그냥 84 타입 그리고 대형 평형도 되게 많이 지었습니다. 90년대 아파트만 본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로만 조성된 단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형과 중대형 뭐 섞여 있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 비율이 20% 30% 되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축 아파트들 보다 보면 30평이랑 40평이랑 가격 차이 1억밖에 안 나는 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신축을 보게 되면 무조건 2, 3억씩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강남권역 보면 평형에 따라서 뭐 5억에서 10억씩도 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퍼센테이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예 뭐 되게 특이한 동네는 제일 큰 평형을 84 타입으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냥 40평대가 아예 없어요. 전무해요. 30평형대가 가장 큰 평형인 곳들도 있고요. 그것도 30평형대가 많지도 않아가지고 조합원들이 30평대 다 못 가고 20평대 막 밀려나가고 그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대형 평수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대형 평수 40평대 그래도 만들어도 40평대가 맥시멈이지 요즘 50평대는 진짜 강남권역 아니면 잘 안 만들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50평대는 원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게 물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베팅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인구 감소되고 1인 가구 증가하니까 소형 평수 중심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승전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받은 것 같아. 오피스텔 지금 다 박살났거든요. 네. 1인 가구 증가한다고 해서 원룸 투룸이면 충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피스텔 가격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 빌라 오피스텔 얘기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애도 낳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그래도 면적도 어느 정도 방 3개는 돼야 되고 59 타입이면 뭐 그래도 최소치인 거지만 84 타입이면 더 좋고 40평대면 더 좋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수요를 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신축 대형이 더 좋다라고 전 당연히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신축 대형으로만 투자를 해왔어요. 제2의 재건축 가지고 있다 분양 신청할 때도 뭐 어쩔 수 없이 84 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할 수 있으면 다 40평대, 50평대 받았고 그게 지금 가치가 더 높습니다. 전세를 놔도 전세도 없어요. 왜냐면 대형 평수들은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전세도 되게 그냥 고고하게 있습니다. 전세 금액 되게 높게 받거든요.
왜냐면 뭐 싫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구축할 거야? 아니거든요. 절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평형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연차를 구축한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축 대형들은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대형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소형이 좋다가 아니라 이게 신축 대형이 좋은 거고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대형이 또 희소성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대형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조건을 잘 따져보면 구축 대형들이 힘든 거고 그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형 여기서 신축 이렇게 가야 되지 어서 1인 가구 증가하니까 25평형이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25평 샀냐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돈 있으면 당연히 대형 가고 싶다는 거죠.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를 역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